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인문 논술에서 수리 논술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몇 대학들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 음, 요거 한번 펴보실까요? 논술의 길. 거기에 그 1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지금 13, 14, 15페이지까지 사회 상경계열, 주로 이제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이 상경계열, 그리고 일부 이제 사회계열, 그리고 뭐 수학업만으로 따지면 약술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다 설명드릴 텐데, 지금 13에서 15페이지의 데이터에 약간의 그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입시 아니 최근에 이제 그 입시안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작년에 발표되었던 계획안보다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첨삭하면서 공부하면 머리에 남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올해 자, 인문논술 출제 형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논술만 내는 대학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경희대 사회계열이 3번 문항에 수리논술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빠졌어요. 작년까지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수시 요강이 발표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경희대 사회계열이 수리논술이 나오더라. 근데 올해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리에 꽤 강점 있는 학생들이 보는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수리적 계산이 한두 줄 정도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에 좀이라도 부담 있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경희대 사회계열 큰 고민이 좀 사라졌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경희대가 수리논술 없이 언어논술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언어논술만 나오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언어논술과 영어제시문 내는 대학이 이화여대 인문 1, 그리고 한국외대 인문입니다. 인문 1이라는 거는 인문계열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리논술까지 나온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영어제시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 처음 듣는 대학이시죠? 한국공학대학. 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서울권에는 없는 대학이고요. 요게 이제 수리논술을 내는 대학입니다. 언어논술과 수리논술. 그래서 건대가 최근에 통합이라고 해서 인문과 통합으로 나눠서 통합해서 수리논술이 나오죠. 그리고 숭실대 경상, 이화여대 사회상경, 이걸 이제 인문2라 부르고요. 중앙대 경영경제계, 한양대 상경, 그리고 인터칼리지, 그리고 세종대 자유전공학부가 작년부터 수리논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약술형 같은 경우도, 약술형도 결부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동덕여대가 언어논술 보다가 올해 갑자기 약술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학부모님들 눈에 차지 않는 대학일 수도 있겠지만 약술형으로 전환된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업 역량과 수준에 비해서 논술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지 몰라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덕여대가 이제 약술형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죠. 언어논술만 보는 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홍익대 세종이 약술형을 보는데요. 홍익대 세종은 경북대 부분은 ATT인가요? 그런 유형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는 이제 주요 변경사항은요. 경희대 사회계열이 수리논술을 삭제했다. 그래서 3번 문항은 예전에 도표 그래프 해석, 그리고 간단한 수리적 계산, 그리고 언어논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수리논술 영역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덕여대는 약술형으로 전환되었다. 그 홍익대 세종이 약술형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 한번 보시고 수정할 사항 있으면 수정하시고 뭐 사진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좀 손을 봤는데요. 지금 수리논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생으로 그냥 계산하는 문제를 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요 4개 대학입니다.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통합, 세종대 자유중앙학부. 요거는 뭐 언어논술적 요소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냥 계산식을 쓰고 산식을 쓰고 답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언어논술 연계. 요건 뭐냐면 연세대 방식인데요. 수리적 계산을 한 다음에 언어논술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연계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적 계산의 결과물을 통해서 뭐 특정 논제에 대해 설명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숭실대 이화여대와 같이 경제학이 포함된 수리논술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경제 함수를 줘요. 경제 함수를 주고 이걸 응용해서 푸는 방식,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숭실 이화여는 완전히 결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사탐 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한 학생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제 지문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약술형 대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대학들 이렇게 구분했는데 출제 범위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고요. 난도에 따른 구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수학 1, 2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적분 기하가 나온다면 그 수학 1, 2에 나오는 수준의 정도, 그죠? 거기서 다른 영역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대는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확통만 나옵니다. 중앙대는. 그래서 확통, 수능 수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확통은 항상 만점 맞더라. 그럼 중앙대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건대는 이제 수학 1, 2까지 나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세종대도 똑같은 출제범인데 세종대는 그래도 문제수가 얼마 안 되고요. 그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난도는 한양대는 좀 난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대도 문제의 분량을 봤을 때 좀 높다. 그래서 상상으로 분류했고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00점 만점에 50점 혹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두 대학은 출제 뭡니까? 배점이 높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변수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들 점수를 보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사회하고 경영경제 계열이, 그래서 수리 문제가 그렇게 중앙대를 지원한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3등급 정도면은 요 대학들 쓸 수 있고요. 한양대는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지만 그래도 2등급 정도는 나와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연대는 난도가 중이고 영향력이 매우 낮다고 했는데 연대는 허수가 많죠.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각 잡고 연대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실력자들 모였을 때 수리 논술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나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쉽다. 뭐 수리 논술이 절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그 숭실 유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탐 과목의 경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제 함수에 대해 이해 응용을 물어보는 것이 숭실과 이화여다. 그런데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이화여대는 30점이고요. 숭실대는 50점인데 이따 합격 통계, 올해 거 합격 통계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에 갭이 있는 대학이 또 이화여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시고요. 근데 실제 수학 적정 등급은 숭실대는 3등급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4등급 정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약술형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에 약술형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연설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리논술 출제 유형을 보면요. 뭐 출제 의도 이렇다라고 학교는 발표하는데 감이 안 오시죠? 주요 출제 유형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미적분을 이용한 추론이라든지 수열과 극한 개념. 자, 미적분 해봐야 수학 1, 2에서 이미 다른 부분이에요. 수학 2에서 다른 부분이고 수열과 극한의 개념 역시 수학이나 수학 1에서 다른 거기 때문에 푸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중앙대는 확통, 선택 과목 확통에 대한 공부가 좀 심화돼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봤던 거군요. 아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그 어느 계열에서 보는지 본 건데 요거는 아까 좀 전에 보셨고요. 배점이 이렇습니다. 25, 50, 30, 20, 60, 50, 50.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논술의 비중이 꽤 높은 대학들이 있죠. 거기는 당연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중에 연세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실제 합격자들 체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에 강점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체 점수 중 100점 만점에 배점이 높은 그런 대학을 쓰는 것이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사진 찍는 게 나으실 거예요. 조금 변화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약술형입니다. 요 자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에 오시게 되면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약술 중에 국민대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에 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약술형이라고 해서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대와 같은 대학도 있더라.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좀 잡는 게 좋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학 사회계열이나 경영 경제계열이나 건대 통합 같이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을 보려면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6월 모의와 9월 모의 결과를 보고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중앙대 예를 들면 한양대를 보는데 수리가 겨우 이제 3등급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낫다. 수학 도사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실질 반영 비율하고 난도를 고려한 결정은 서열 세우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자, 실질 반영 비율을 고려한다면 한양이나 건국이나 세종, 숭실이 쓸만하죠. 60%에서 50%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에 좀 강점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쓰는 게 높고요. 난도로 보면 이게 일려 세운 게 과연 객관적이냐 뭐 그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문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수학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양이 좀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건국은 문항수가 많아서 어려워 보이고 중앙대는 확통에서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고 숭실, 연세, 세종, 이화 이렇게 이 대학들은 그래도 수 1, 2에서 커버가 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형에 따른 결정시 고려사항은 자 언어 노술을 아예 안 한 상황이다 그러면 수학을 좀 한다는 이유로 연대를 쓰면 안 되죠. 연대는 영어제 시문도 나오고요. 언어 논술이 75점이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이 25점인데 수리 논술 속에 언어 연계형 논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연대를 쓰는 거는 좀 힘든 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양대, 중앙대, 건대, 세종대는 언어 논술은 어렵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수리 논술이 또 배점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형 대학들은 좀 수리 논술을 계산형으로 출제한 대학들은 우리 아이가 모평에서 수능 등급이 좀 높게 나오더라 수학 등급이 그러면 써볼 만하다 그리고 가능성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사탐에서 경제 공부했다 경제 선택했다 뭐 등급이 3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제학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숭신이나 이화 시험 볼 때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수업을 해봐서 알아요. 이화여대 사회계열하고 숭실대 경상계열 수업을 해보면 그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이 쓴 답안과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쓴 답안이 결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 한쪽은 아예 못 썼고 한쪽은 다 풀었어요.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화여대나 숭실대 경상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수학 1, 2 계산은 주로 이제 약술형인데 약술형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3, 4등급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지원 가는 대학을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싹 좀 바꿨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수리논술 출제 영역 분석이 있는데요. 요거는 완전히 데이터를 어제 좀 바꿨습니다. 최근 입결을 6월 10일 날 발표한 대학도 있어요. 입시 결과를. 저희도 입결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하고 사회 상경 계열의 점수 갭이라든지 실 경쟁률 같은 걸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어제 6월 10일인데 발표한 학교도 있고요. 좀 게으르더라고요. 자, 하긴 그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30일 날 발표한 대학들이 많았죠, 또. 그래서 늦게 발표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취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특징적으로 보면 연대는 굉장히 불친절한 대학입니다. 학교자 평균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2023년도에 발표하는데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뭐 66.25대 1, 84.58대니까 굉장히 높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달려드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다만 수리논술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인문사회 상경 모든 영역에 나온다. 그래서 수리논술 피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합격자 점수를 보면 오히려 큰 편차는 없어 보이죠. 인문하고 상경하고 보시면 다만 실경쟁률이 충족률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양대가 작년에 최저가 생기는 바람에 상경 계열의 수능 그 최저 충족률은 52에서 56.5 그리고 인문은 27.8에서 41.9라는 거죠. 그래서 한양대가 경쟁이 높은 것은 맞아요. 근데 작년부터 좀 낮아졌고요. 실질적으로 한양대가 제시하는 그 뭡니까 수능 최저 조건에 충족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쟁률 가지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가 한 4년 전까지는 매우 어렵게 나오다 최근은 좀 평이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한양대 그 상경계열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올라간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이화여대죠. 전 이화여대 사회계열한테 수업할 때 되게 답답한데요. 인문계열 평균 점수는 81점이고요. 사회상경은 70점입니다. 이렇게 그 계열별로 10점의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 수학 문제, 수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매년 비슷해요. 항상 10점이 낮더라고요. 옛날에는 16점의 차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탐에서 이제 경제 선택한 학생들이 유일한 대학이고, 그리고 실경쟁률을 보시면 요즘은 아이들이 수학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계열에 대한 지원이 좀 깊이 성향이 있거든요. 실경쟁률도 보면은 좀 낮아요. 16.4대 1이고,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은 22.67대 1입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실경쟁률이 상경이 좀 높은 편이고요. 자, 건국대 이 충이라고 쓴 거는 수능최저 충족률입니다. 그리고 실은 실경쟁률이고요. 그리고 숭실대를 보시면 상경이 높죠. 상경이 전반적으로 좀 평균점도 높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실경쟁률이 5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대 1. 5대 1밖에 안 된다. 실경쟁률입니다. 실경쟁률. 그 세종대 같은 경우도 점수의 편차는 크게 없지만 실경쟁률 자체, 이건 순수 경쟁률이죠. 순수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다. 요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 수업 안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수리논술 분석을 1시간 걸리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요거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리논술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전화 연락 드려가지고 인문계 수리논술 출제 경향과 지원에 대한 얘기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요걸 쓰세요. 제 수업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요일 날 7월 15일 날 이제 신규 개강을 해요. 그래서 유형편이라고 해서 논술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유형 8대 유형이 있거든요. 요약부터 자료에서 요거를 수업을 할 거고요. 1대1 대면 첨삭하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들은 파이널 때 보게 되는 대학들에 대한 기본적 유형들을 마스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술형입니다. 약술형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국어 수업이고요. 유형별로 합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 화작, 언매, 그리고 국민 서경 유형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EBS 특강 완성해서 300문제 정도를 변형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80% 정도가 EBS 수능특강 완성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술형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요건 이제 국어만 토요일 날 저녁, 그리고 논술 수업은 수요일 날 저녁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 브로셔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술형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 요약집도 넣어놨어요. 자료집. 약술형에 처음에는 관심을 없으시다가 구모 보고 관심이 막 생기신 분들이 계세요. 요거 한번 받아가셔서 그래 우리 아이 국민대 정도는 가야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대 유형도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요 약술형에 대한 약술형 설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에 있는 거니까 그때 오셔서 약술형에 대한 설명회를 좀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원하는 데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